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39분 지금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어떻게 소장님이 나오시는 거를 아는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현재 7.5% 수준인 관세율을 3배로 올릴 것을 지금 강경하게 촉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뭐 중국을 견제하고는 있지만 시기라는 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국을 좀 압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3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뭐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네. 지금 미국 대선은 아마 표가 된다고 하면 아마 두 주자들이 아마 양전물도 마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유, 뭐라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 9월 이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한 3, 4일 사이에 46.5, 45.3. 그래서 트럼프 바이든이 1% 내로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타이밍 왔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래서 발명은 트럼프가 하고 그거 이용은 바이든이 하는 현상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이 전통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의 부자도 한 표고 그 러스트벨트 자동차 공장에 있는 노동자도 한 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바이든한테 필요한 것은 이제 노동자들의 표죠. 그래서 이번 조치는 뭐 좀 앞뒤가 안 맞긴 한데 네. 이것은 러스트 일병구학이다. 그래서 러스트 지역의 그 표심 잡기의 일환이지 진짜냐 아니냐는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실행할 것인지 아닌지는 그렇죠. 추후의 일이다. 그래서 그걸 잘 보면은 네. 지금 있는 것을 명령할 것을 발표한 것이고 검토한다는 것이지 실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 명령은 했지만 그렇죠. 검토하라 명령은 했지만 실행 여부는 언제 될지 이게 정말 3배가 될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그렇죠. 없다. 사인해야 되는 건데 언제 사인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조금 보면은 이게 바이든 정부의 팔리시가 서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선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이든 정부가 금년 들어서 작년 7월 이후에 큰 외교 정책의 방향, 대중국 정책의 방향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에요. 네. 그래서 디리스킹이 뭐냐고 그럴 때 뭐 영어로 무슨 차이냐고 그러지만 해석은 그렇게 하죠. 반도체하고 AI 이 두 개를 뺀 나머지에서는 중국과 싸워서는 별 도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협력하겠다는 게 디리스킹 전략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전 세계 생산의 50%, 뭐 60%를 중국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 갖고서 이게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거나 기선을 잡을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정부의 최대 지금 고민은 아마도 우리도 그렇지만 물가죠. 물가. 근데 세계에서 50% 원자재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의 관세를 때리면 다른 대체 수요지가 없다고 하면 미국의 물가 상승이 이건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의 팔리시가 도대체 맞는 거냐? 상반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것은 그 너무 급해서 양전물도 마셔야 되는 그 타이밍에 이제 미국의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일단은 이제 으름장을 놓는 거죠. 아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행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정치라는 게 자기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러스트벨트, 오일벨트, 빰벨트, 암벨트 이건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 트럼프의 표밭인데 네. 지금 이것은 바이든의 민주당의 표밭은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죠. 그래서 IT하고 금융으로 중국을 공격을 했다가
지금 트럼프의 그 표심을 공략을 했더니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이제 세게 미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고, 뭐 지금 거기 두 번째 질문지에 봤더니만 그것 말고도 중국의 조선 해양 물류 전반에 걸친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을 다 건들겠다는 그렇죠. 그런 바로 거네요. 이게 이제 그 표심 잡기의 일환이고 네. 쇼업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미국 철강협회를 포함한 5개 노조들이 USTR에다가 청원을 한 거예요. 근데 청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 상무장관이 청원한 이후에 45일 이후에 답변을 줘야 됩니다. 뭐 가든 부든. 네. 그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3월 13일 날 이걸 청원을 했기 때문에 5월 말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말이 되면은 뭐 양당이 거의 대선 주자 확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투표를 들어가는 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건 누가 만들었냐 301조는 이건 2018년에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차별적 징벌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그 트럼프가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바이든이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를 보면 네. 지금 조선이나 해양 물류를 보면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물동량의 90에서 95%는 배로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만 뭐 이제 비행기로 실지. 근데 문제는 전 세계 배를 누가 만드냐 하면 51%를 중국이 만들어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40년, 50년 전에 조선 산업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 조선업에서 점유율이 1%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 전 세계 항구, 부두, 물류가 전부 컨테이너로 가기 때문에 전 세계 100대 항구 중에서 25개가 중국에 있고 컨테이너 관련되는 항구 61%가 중국 통제하에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게 항구에서 쓰고 있는 그 컨테이너를 집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크레인 있죠. 네. 하역용 크레인의 70%를 중국이 공급을 해요. 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제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자기네는 이게 경쟁이라고 생각했지를 않았는데 네. 중국이 찔러서 알려주는, 그래서 만약에 부두에 이제 접안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부두 시설에 대한 뭐 관세를 붙이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50에서 70% 점유율을 가진 놈이 이놈이 그럼 우리 아예 공급 안 할래? 우리 안 줄게. 우리가 그렇지 가격을 관세가 올리겠다. 부담스럽네. 그렇지. 그랬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물류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고 용선료 가격의 급등의 배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혹시 중국을 대체할 만한 다른 뭐 국가가 딱히 없나요? 70% 점유율 가진 거를 네. 30% 중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크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얘기하는 것은 선거 끝나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이 일단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나온 그런 절강 알루미늄 조선 해양 물류는 물론 이게 투심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악재도 그렇죠. 크게 충격을 받는 그거지만 조금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그 가능성보다는 정치인의 레토릭, 그 표심 잡기를 위한 네. 레토릭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고, 그러나 만약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보다도 살짝이라도 올라가는 이제 상황이 아마 5월 달에 벌어지면 네. 이것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것은 무슨 고를 부르죠.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이거를 정말 사인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리스크는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인을 했다는 것이 단기적인 표시면은 도움이 되지만 3개월만 지났을 때 9월에서 10월에 갔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용선료 다 올라가게 되고 물류 체계에 엄청난 이제 충격을 주게 됐을 때 그렇죠. 미국 경제가 과연 이제 견딜 수,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요소수 사태 네. 별것 아닌 그거 하나에 온 이제 물류가 다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물류 다 차질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류, 조선 뭐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 소비 유통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5월 달에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는 것에 답이 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조치가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이나 또는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단기적인 자기 표심, 네. 이제 여기다가 더 포커스를 맞춘 거기 때문에 뭐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시리어스한 상황은 아니고 또 이제 언론도 보면은 지금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충격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죠. 과도하게 해석한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지금 이러한 관세 부분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을 했을 때도 지금 뭐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서 중국의 어떠한 이제 과잉 생산 부분을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관세까지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휘청이게 만들었었던 미중 간의 무역 관련한 그 전쟁이 다시 한번 좀 크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생기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옐렌의 재무 장관의 방문은요 사실 조금 웃깁니다. 그래서 옐렌은 상무부장, 르몬드 상무장관이 가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전기차라든지 네. 배터리를 얘기하는 것은 메이크 센스해요. 그건 재무장관이 가서 그렇죠.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재부 장관이 최상목 장관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뭐 이제 전기차가 또는 이제 배터리가 이거 얘기하기가 좀 업무 영역이 맞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쇼업이 있다. 제가 볼 그러면 때는 뭔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금융에서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근데 물밑에서. 그것을 이제 숨기고 겉으로는 표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을 들고 나온 것이 지금 이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풍력 발전 같은 그 리사이클링, 태양광 같은 이것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데 전기차의 63%, 태양광의 72%, 뭐 배터리도 한 60%가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조선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거가 이제 전 세계적인 그 공급 과잉을 수출하는 것도 될 수가 있지만 거기 아주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지금 미국이 물가 때문에 저 난리고 그것 때문에 뭐 국채 금리까지 마구 기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거 공급 과잉이 된다고 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60에서 70을 커버하는 놈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 세계 물가에는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그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놓고서 시진핑이 어젠가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전 세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디플레를 수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들 최대로 고민하는 물가 상승을 우리가 싼 가격으로 수출해서 막아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짚어서 찌른 거죠. 그래서 일견 외견상으로 보면 이거 누구 말이 맞지? 네. 그런데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죽을 맛이고 이제 매크로 경제로 보면 이것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뭐 주목이 어떻게 생기냐고 그럴 때 앵커님 보시면 튀어나왔잖아요. 저쪽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서 이제 어느 서로 면으로 반대로 보면? 해서 어느 게 맞냐 그건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통 제조업이나 반도체나 AI가 아닌 이제 보편화된 이제 아이템에서 중국이 미국하고 같이 붙었을 때 미국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모든 내각이 선거에서 져버리면 장관들 다 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선거운동 일환이다. 자기 소관도 아닌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옐런 장관이 미국, 중국을 뭐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간 이유는 이것은 새로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이제 히든 카드를 들고 갔을 거다. 뭘까요? 그게 제가 볼 땐 금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으로 압박을 하면서
지금 우리 표심에 도움되는 걸로 좀 해라. 그래서 거기에 겉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그 바로 직전에 보면 옐렌이 미국의 태양광 관련되는 회사를 방문을 하고 들어가요. 네. 근데 거기서 거의 망할 지경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뭐 태양광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중국 가서 압력 넣었다. 이제 요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건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의 지금 72%를 중국이 잡고 있는데 압력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단기간에 6개월, 1년 만에 떨어질 가능성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러시아에 니들이 이제 그 무역을 통해서 교육을 한 것을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제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라든지 또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관계에서 뭐 미국이 확실하게 패를 잡으려고 하면 금융시장 개방해라. 네. 그리고 니들 환율 지금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에도 8,200억인가 났어요. 네. 그중에서 4천 몇백억이 이제 미국에서 온 건데 무역수지 흑자가 8천억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환율이 절하가 되냐. 이제 중국 환율이 뭐 달러 기준으로 6.8 뭐 여기서 7.28까지 절하가 됐어. 한 15% 가까이 절하가 됐어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환율 절상해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압박. 대놓고 얘기를 하는 지금 그 압박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압박을 했을 때 중국이 바로 반발해가지고 못해 이러면은 이건 이제 면이 안 서죠. 근데 중국이 꼼짝 못하는 이제 카드를 예를 들면 누가 봐도 과하다고 하는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제 전기차라든지 그게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들의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의 동조를 쉽게 끌어낼 수 있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것이 이제 씨알이 먹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그거를 이제 낸 거고 거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국을 압박했다. 이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옐렌 장관의 그 방미의 목적이고 진짜 카드는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금융의 칼을 갖고서 이미 주머니에서 칼을 슬쩍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로 했다면 우리가 물건 팔고 하는 걸 뭐 미국 네가 왜 상관해서 펄펄 뛰고 뭐 대변인이 난리치고 해야 되는데 네. 가만히 중국이 있어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진핑이 한마디 한 게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미중이 2018년 이후에 무역 문제를 가지고 상품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10마디 하면 중국이 반드시 5마디는 이제 상무부 대변인이 반박을 하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별 그런 강력한 반박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폴리티컬한 비헤이버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정말 트럼프 때 그 관세 막 때리고 했을 때는 하루하루마다 그 양쪽의 발언들을 열심히 전했던 그런 언론 보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출렁였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러한 뭔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다시 한번 무역 전쟁 발발하는 건가라는 헤드라인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만 해석을 좀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50에서 70% 마켓쇼는 네. 최하 20년 이상 이제 그 산업을 일으킨 결과예요. 그리고 그걸 제재한다고 해도 네. 그럼 미국이 다시 40년 전 제조업으로 돌아갈 수 있냐 불가해요. 그리고 이제 그럼 다른 나라들의 경우들은 중국의 그런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려면 적어도 5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들은 그 방금 지적하신 그런 정도로 이제 보는 것이 맞고 오히려 그것은 그 제재 강도나 실행의 가능성은 5월달 지지율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기어 올라가게 되면 네. 더 강력하게. 이제 강력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트럼프의 영역을 침범해서 해가지고 잠깐 재미를 봤는데 네. 그게 다시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페널티가 더 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걸 접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깨갱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트럼프의 영역이 아니고 네. 그래서 무역이라든지 또 전통 제조업은 트럼프가 주로 강조하는 중국 때리기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IT나 금융으로서 중국을 때리는 것이 오히려 유효하다. 이제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이 그 명령을 직접 바로 한 게 아니라 검토하라.
그리고 청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이제 기간 동안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관세 폭탄에 대해서 검토를 명령한 거군요. 예, 그렇죠. 바로 해라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명령했다. 검토한다는 거죠. 예, 헤드라인에서 다 명령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당장 실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그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들이었는데 이번 5월에 나오는 그 지지도에 따라서 그럼 그렇습니다. 제가 네. 오늘 그 차트를 조금 아침에 너무 일찍 해서 네. 제가 작가님한테 못 보냈는데 네, 거기 네. 보시면 이 갭이 이렇게 커지다가 네. 지금 4월 달에 이렇게 확 줄어들었어요. 지지율이? 이렇게 딱 됐다. 네, 네, 그러니까 붙어 여기가 있어요. 바로 포인트입니다. 두 개가 거의 붙을 크로스오버 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바이든 뭔가 입장에서 하나가 필요하겠죠. 뭐든지 하고 싶은 거죠. 그 뭐든지 중에서 일단은 관세 카드를 꺼내서 중국 때리게 나섰는데 과연 이 부분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액션이 계속해서 나올지 여부는 5월에 관련한 지지율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GDP가 1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5.3% 성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또 이런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와 또 소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려가 큰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저희가 앞서서 시황할 때 보니까 LVMH의 CFO가 중국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다라는 명품 소비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회복되려면은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 소비가 많이 좀 안 좋나 봐요. 많이 안 좋았다가 네. 이제 리커버하는 중이죠. 작년 같은 경우들 뭐 2022년 이제 소비가 마이너스도 나왔던 적이 있고 네. 지금 1사분기 지표가 나왔는데 GDP가 5.3 그러면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명목 GDP,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GDP는 4.2예요. 그래서 1.1만큼이 이제 디플레이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영향을 받은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명품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이 전 세계 명품의 한 37, 8%를 소비를 해요. 최대 구매자인데 이게 이제 디플레이 느낌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명품 소비가 줄어든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아직도 해외 여행을 이제 그 단체 여행을 허용 안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네. 유럽이나 해외 여행을 유럽을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명품들 이것들의 이제 구매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들이 있죠. 이제 그런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는 것 같고 네. 소비를 보면은 GDP가 5.3인데 1분기에 소비가 4.7이었어요. 그래서 2분기의 GDP는 제조업이 이게 한 6% 성장하면서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다 세웠다가 새로 이제 공장을 돌리면서 거기에 소비는 뭐 준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회복되는 속도가 생산에 비해서 조금 마일드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서서히 가는 건데 그것은 두 가지인데 부동산하고 말씀하신 주가의 하락이 가장 영향이 컸어요. 근데 주가는 금년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부동산도 1사분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폭이 더 이상 커지진 않아요. 오히려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부동산은 바닥치고 주가는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아마 중국의 소비 같은 경우들도 그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이 늘게 되고 고용이 늘게 되면 이제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느는 건데 지금 1사분기에 그 실업률이 5.1로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산이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마 중국의 소비는 제가 볼 땐 정부가 돈도 퍼놓고 있지만 생산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아마 2사분기, 3사분기 가면서 소비 지표는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회복이 소비 쪽에서는 나타날 거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자꾸 이제 조금 오바를 하는 건데 중국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네. 중국의 부동산이 GDP의 30%다 하는 것은 그 엉터리다. 12%. 음.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폭이 나왔는데 그럼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전체 투자의 한 3분의 1에서 25%밖에 안 돼요. 네. 근데 투자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12% 내외가 맞죠. 근데 그것이 내리 3년 동안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9월 이후로 금년 2월 달까지 중국이 이제 부동산에 엄청난 정책 부양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이제
회복 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6개월에서 길어도 9개월 내에는 부동산을 리커버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하강이 멈췄기 때문에 다른 부분 이제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수출에서의 이게 업이 있어서 그 부동산의 경기 하강이나 일부 업체들의 막판에 부도나는 것들이 중국 경제 상승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안 좋은 리스크, 안 좋은 부분들의 부정적인 뉴스가 간간히 전해지고는 있지만 대세, 그러니까 중국에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그 기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달러 강세 속에서 이제 원화 약세가 제일 심하긴 하지만 중국의 그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 강세가 이제 중국의 뭔가 경제나 이 여건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변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중국은 변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자유변동 환율이라서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고 네네. 무역 흑자가 많이 나면 절상이 돼야 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환율의 결정 메커니즘이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관리 변동 환율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전일 종가에다가 21개 통화를 서로 섞은 가중 평균치 그걸 더하고 그게 플러스해서 이 민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경기 대응 인수라는 것을 알파가 더해져서 그게 매일매일의 환율로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전일 종가는 시장을 그대로 반영을 해요. 네. 근데 21개 통화의 복수통화 바스켓은 이론상으로는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면 위안화는 다른 통화는 약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절하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가중치가 몇 %인지를 그 국가 비밀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강세로 마음대로 갔을 바꿀 수 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많이 가면 달러 포션을 낮춰버리고 네. 약세 통화 비중을 높여버리면 이게 절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하폭이 줄거나 절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 플러스 해가지고 이 민은행이 생각했을 때 지금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다. 만약에 절하를 해야 되겠다면 그만큼 더 올려버리는 것이고 네. 절상이 너무 이제 절하가 과도하다 그러면 그래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합쳐져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메커니즘을 모르면 네. 달러 강세는 자연 이제 위안화 약세로 가게 되고 그것이 수출에는 도움되지만 내수에는 독이 될 거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내수가 크기 때문에 저것은 달러 강세는 이제 악재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 논리가 안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들어서 보면 4월 1일 날 그 환율이 7.09였어요. 달러 환율이. 근데 4월 18일 날 환율이 7.10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달러는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4월 17일에도 난리가 났는데도 환율은 4월 16일부터 18일 3일 동안에 7.10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중국 정부가 지금 있는 7.10대 환율은 그 사이 6.8에서 이제 그 6.3에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수출 경쟁력 회복에는 한 15% 정도 절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됐다. 근데 중국이 지금 관심 갖는 것은 내수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수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는 달러가 이게 그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것이 수입 물가를 낮추기 때문에 이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7.10에서의 환율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메커니즘 복수통화 바스켓에서 가중치나 경기 대응 인수를 통해서 7.1로 그대로 고정을 시키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4월 달 들어서 뭐 전 세계적인 환율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7.09에서 7.10, 0.1밖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부가 손대고 있다. 그래서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환율 조작국이 되지만 그러니까요. 중국은 자유 변동 환율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민은행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안에서 이것을 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통제는 환율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미국의 그런 이제 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박에 따른 달러 강세는 중국의 환율에는 그 영향 못 미친다. 그렇게 못 미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환율 강달러 때문에 힘들다.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대적으로 환율에 있어서 수혜를 보는 산업도 있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썩이는 강달러에 뭐 이렇게 평온한 센스를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건 이제 상황인 주가로 것 봐야 같네요. 되는데요. 그런 강달러가 되면은 네. 이제 위안화가 대폭 약세가 되고 그럼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을 해야 돼요. 네. 어제도 보면 중국이 한 2% 가까운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네.
이제 뭐 50억 위안인가 얼마인가 이제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이 오히려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환율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스마트한 마니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수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면 위안화가 절하가 아니라 네. 절상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시장에 자꾸 물어보면 네. 그 뒷북을 치는 것이고 그 스마트 머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보면 스마트 머니의 판단은 뭐 금년 지금 2월 달 빼고 3월 달, 4월 달 들어서 중국 자본 시장에 계속적으로 자금이 순유입이에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돈이 빠지다가 지금 2달째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환율이 절하가 되면 반드시 터지는데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스마트 머니가 보고 있는 위안화의 방향은 대폭 절하가 아니라 절상 혹은 현재 수준 유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내수를 부양하려는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산업에 있어서 중국은 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될까요? 좀 사실 중국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산업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고 있는 첫 번째는 가전하고 자동차예요. 가전과 그래서 자동차. 자동차가 중국은 작년에 보니까 3,005만 대를 샀어요. 미국이 한 1,630만 대 정도인데 미국의 한 1.7배 정도 되는 시장이요. 이게 되게 되면은 그 뭐 자동차가 부품이 2만 몇천 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철강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연관 산업에 이 파급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 마찬가지 있어서 이 두 가지에다가 이제 뭐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주는 그걸 이제 가장 먼저 하고 있고 네. 이제 두 번째가 보면은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래서 여행 가고 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하는 거. 그래서 중국은 14억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먹는 양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정이라든지 청명절이라든지 우리 같은 단오라든지 네. 이런 명절에 이제 여행을 많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관광 소비, 음식료 소비 뭐 이런 것에 쿠폰을 발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먹고 마시는 소비, 음식료 이제 그것이 그 다음 정도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국만 반도체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하고 첨단산을 브로킹하면서 지금 반도체에다가 목숨 걸고 국산화를 진행을 해요. 중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 주가 다 올라갔는데 중국만 안 올라갔지만 중국의 예를 들어서 북방 베이팡 화창이라고는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는 뭐 분기이익, 연간이익이 100%씩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첨단 산업 뭐 이게 이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에서 밖에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이제 ASML 얘기를 이제 네. 그 많이 시작 하던데 발표했죠. 그거는 지금 사실은 ASML의 EUV 장비는 이건 풀부킹이에요. 그래서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고 네. 진짜 돈을 버는 건 DUV에서 만드는 거죠. 그보다 그레이드가 낮은. 근데 그것을 중국은 사고 싶어서 미치는데 미국이 팔지 못하게 해서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3분의 1을 중국이 쓰고 있기는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이 ASML에도 당연히 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ASML이 100% 독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DUV에서 못 팔면 EUV 가격 올려버리면 돼요. 자기가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도 모델 체인지 할 때 올리듯이. 다른 기업들도 그렇죠. 피해보겠네요. 그래서 저것의 문제는 지금 DUV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받고 그리고 왜 EUV가 많이 이제 안 되냐 하는 부분은 지금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뭐 인텔도 그렇고 네. 지금 공장 말뚝 쳐가지고 건물 골조 공사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EUV 장비는 최종 단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완공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이제 2026년 뭐 7년 8년이에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EUV 장비를 써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기존의 장비들 갖고서도 뭐 챗GPT용 이게 EUV 장비를 포함한 이게 칩들 만드는데 별 문제가 아직은 없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더 확 발주를 해야 될 이유는 없고 앞으로 2년 뒤에 또는 1년 반 뒤에 그때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여지는 뭐 이제 발주 현황 같은 경우들은 그 자체 숫자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중국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오히려 DUV 쪽에서의 수주 감소를 다른 데서 얼마나 이제 채워 넣을 수 있냐 하는 것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마저도 중국을 감안하지 않으면 이게 예측이 안 되는 네. 아주 복잡한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내수에 대한 부양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산업을 순서대로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이죠. 코덱스 ETF와 함께하는 미국 투자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오프닝벨 라이브 이후에 생방송으로 9시 반부터 함께하는데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미국 지수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2부에서는 특별 게스트와 함께 코덱스 ETF를 활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만 얻어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피자, 한우, 커피, 그리고 치킨 등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꼭 본방사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이 되는 미국 투자 세미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